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12시에는 긴급 방송을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곳에 계시는 우리 조슈아님을 모시고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 미국 대선이 워낙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뭐 쟁점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도미니안 투표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트윗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4.15 총선에서 통계적 변칙 현상을 아주 발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병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동시 송출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좀 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에는 이 대선을 언제부터 좀 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미국 대선은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관심 8월 달부터도 계속 관심은 있었죠. 음. 그런데 사실 이제 점점 나오겠지만 이걸 이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느낌이나 이제 사이로 총선을 오랫동안 해오셨을 테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음. 어떻습니까? 그 박사님이 몇 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음, 저도 이제 새삼 느끼는 게 이건 이제 그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다라고 보기에는 음, 너무나도 이제 이상한 부분이 많고 음, 특히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축에는 들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음, 놓고 봤을 때 어, 뭐, 일반적으로는, 미국도 정치적인 바닥은 이제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박사님이 어제 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음, 미국의 이런 악의 거대 세력이 얼마나 방대한가, 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자금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물론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돈을 훔치면 감방에 가잖아요. 예, 그다음 물건 훔치도 감방에 가고 이러는데 이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권력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범죄치고는 엄청난 범죄인 거죠. 사람들이 권력을 훔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당하는 자의 위치에 놓도록 하는 사람이 권력을 훔쳐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규명하고 이런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음, 네. 제가 이제 조금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예, 제가 그 진작에 이런 이제 뭐 박사님과의 이런 어떤 그 인터뷰도 물론이지만 제 개인 채널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상상 이상으로 음, 미국에서 이제 쏟아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리고 공식적인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아주 그냥 뭐 트럼프는 그냥 괜히 불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제 또 외국의 뉴스 채널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놓거든요. 이제 음, 그 인터넷 주소를 스크랩을 해놓으면 며칠 있다가 확인해 보면 다 기사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음, 미국의 기사들이요. 음, 이런 좀 황당한 일도 있고 해서 기사 수집도 좀 어려웠고 기사들이 모은 내용만 해도 너무 방대하고 이걸 우리나라 한국의 부정선거도 이렇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미국은 일단 외국에 있는 이제 부정선거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선거 시스템도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의 내용도 훨씬 더 이제 스케일이 방대해가지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 족족 이제 이게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뺏기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께 발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어, 지금 말씀이죠. 지금 이제 보면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한쪽 편을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정보를 많이 없애거나 아니면 차단하거나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도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점을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거의 뭐 부정선거 붙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니까 한국의 네.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 내가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걸 볼 때, 이런 어떤 그 매체들이, SNS 매체들도 좌파 성향이 가는, 뭐, 언론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SNS 매체들도 좌파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뭐, 유튜브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 진행되는 그 개표 상황에서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논외로 치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지는 그런 많은 부정 증거들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트위터에 사진 자료 혹은 이제 간단한 몇 줄 정도의 현재 이제 그 부정선거가 드러난 상황들을 트위터를 날렸는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더라고요. 음. 그게 다 이제 블럭을 다 시켜버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다 가려버리는데 좀 많이 좀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수정헌법이나 헌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저도 이번을 경험하면서 아주 심각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집자인 거예요. 자기들이 빅브라더 돼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노란 딱지 붙이고 실드 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면은,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한번 나가 보시죠. 네. 일단 그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의 흐름을 보고 현재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하고 이런 부정선거와 연관성 부분만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4페이지에 일단 슬라이드 가보시면요. 4페이지요. 예. 네, 미국 선거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네, 보시면 이제 뭐 아마 미국 그 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기본 상식으로 아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사실 뭐 미국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선거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이제 그 후보자를 뽑고 공식 선거 운동을 하면서 TV 토론이 아주 중요하죠. 미국에는 이제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TV 토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뭐 사전 투표가 있을 거고요. 음.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선거일에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닙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끝이 아니고요. 현재는 이 대통령 선거일이 지난 시점인데 이때 바로 결정이 되어야 될 선거인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선거인단 투표가 있게 되고 이후에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1월 6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가 있게 되고 취임식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대선은 아직 진행 중이고 절대 어떤 대통령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선거인단이 나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바이든이 지금 높게 나오는데 트럼프가 높게 나오는 미디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거의 확신하는 그 이제 우리 같은 그룹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참고로 봐주시고요. 중요하게 볼 것은 여기 숫자입니다. 뉴욕이 29고요.
그리고 왼쪽에, 제일 왼쪽에 캘리포니아는 보면 55입니다. 이렇게, 주가, 땅이 넓거나 작거나 이걸 떠나서 인구수가 많으면 선거인단이 많다. 이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이거는 내용이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다음에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저도 이제 자료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바로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8페이지로. 예. 네. 여기서 이제 미국 대선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한 페이지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는데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잘 된 게 이게 하나 아주 대단하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예.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원래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개표에 관련된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그 각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주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올바로 또 개표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또 주에서는 뭐 일부 이런 법적인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또 소송이 또 제대로 진행이 돼서 제대로 재검표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충 재검표를 하는 그런 가지각색의 이제 지금 현상이 지금 나오고 그런데 있는데요. 보시죠. 지금 제대로 경합주에서 제대로 재검표를 성실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방송을 내보낸 게 조지아주 같은 경우, 조지아주도 조지아 주지사라든지 주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단순 수개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경합주 이제 말씀 나오셔서 말인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뛰어넘기는 했습니다만 7페이지에 보시면 경합주들이 쭉 나옵니다. 잠깐 보시죠. 뭐. 예, 네. 7페이지. 7페이지 잠깐 보시면 경합주라고 나오는데요. 경합주가 왜 중요하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사실 이제 대선 유서회 같은 걸 놓고 볼 때도 물론 이제 신경을 쓰지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우세 지역보다는 경합 지역에 더 많이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왜 그러냐면 경합주에서 이기면 더욱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더 치열하게 이제 이런 이제 그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냐면 부정선거를 한다면 우세 지역, 공화당 우세 지역이나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보다 경합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고로 보시면서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것을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8페이지 다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그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를 확인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부정선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라는 통계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현실적으로 나온 실질적인 실물 증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저는 파헤치고 국민들이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이 부정선거가 분명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이 되고 이제 재선거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이 부정선거의 싸움의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달려들어야 되고 또 언론에도 우리가 압박을 하고 계속 항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정치권에도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야 돼서 저도 상당히 처음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부정선거 밝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정선거의 이런 투쟁의 내용들이 아마도 민경우 의원을 통해서 미국의 공화당 측 그리고 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까지 확인됐는가 하니까 이미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그 국제구국연대란 분들이 회합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대요. 아, 네. 그래 주니어와 함께 설명도 하고 문건도 전달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충분히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트럼프 측이 이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 그런데, 이게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그 공통점이 첫째로는, 선관위가 미리 법을 바꿔놨습니다. 법. 음, 그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그 사전 투표 용지에 그 투표 그 관리관 도장 이런 부분에서도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부정을 덮어주려는 듯한 말도 안 되는 그 도장에 관련된 그 판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계속 고쳐서 뭔가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뭐 등이라든지 등을 많이 쓰더라고요. 등을 넣으니까 전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군사 지역 등에 뭐 그 임시 투표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놨는데 군사 지역 등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 사전 투표소를 만들 수 있다라든지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법을 교묘하게 계속 바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을 바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물적인 조작이 있습니다. 가만 계시 보시죠. 법을 네네. 바꾸는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네. 미국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선거 사기 플로우드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발간한 책을 보면은 네. 이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법 조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와해시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뭐 군사적으로 동맹뿐만 아니고 부정선거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번에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사전에 미리 고쳤고요. 고친 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막 나옵니다. 증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전 투표 전에도 나오고요. 후에도 나오고요. 그 개표 진행 중에도 나옵니다. 증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개표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선관위가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 이때까지의 미국의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특별한 어떤 법들이 생깁니다. 그 개표할 때 3일을 넘겨서 한다든지 어떤 주에서는 5일을 넘겨도 우편 투표를 계속 받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법을 고치는데요. 이 법을 고치는 데 대해서는 아쉽게도 공화당이 이기질 못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 공화당 측의 대법관이 좀 부족했던지 이 대법원에서도 이 법을 막지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이제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미리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서 발송이 된 위조 신분증 이런 것들이 막 이제 2만 장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뭐 투표 용지가 버려져 있다든지 파쇄된 용지가 막 나온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표할 때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선관위가 미국에도 이제 연방 전체 선관위가 있겠지만 각 주 선관위가 이상한 행동들을 또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CCTV를 가려라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개표 현장을 창문을 가린다든지 그리고 공화당 측의 참관인은 멀리 떨어지라고 하라든지 아니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걸 경찰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증세들이 선관위가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똑같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해서는 미디어 A님이 저보다도 더 날카롭게 또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서 저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이 부정선거에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미국도 다 예상을 했을 것이며 철저히 대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욱
더 날카롭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했지만 이건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만 부정선거를 트럼프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혜롭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100% 막기는 어려우니까 부정선거 일어나도록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그 의문 제기는 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면서 어디까지 조작하나 보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뭐 지금 수천 명, 어떤 매체에서는 3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변호사와 또 이제 그 법조계 인사들을 위시해서 뭐 상원 의원까지 물론이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병호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이제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 정보를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이 부정선거가 제대로 잘 밝혀지지 않고 질질질 끌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아마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하원 그 의원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선거인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서 이것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 법조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 의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한다라는 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원 의원에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그 후보 하원 의원 숫자로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법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예견한 법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선거인단 설명했을 때 뉴욕주 같은 경우는 29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좌상향인데 55입니다. 55.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뉴욕도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원 의원에서 대통령 뽑을 때는 각 주마다 의원이 한 명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뉴욕도 한 명이고 캘리포니아도 한 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공화당이 상당히 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가지 않고 뭐 부정선거가 공방이 치열해져서 이건 뭐 무슨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뽑는 것도 미뤄지고 엉망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 대법원에서 대법관도 최근에 대법관이 또 이제 그 보수 성향, 우파 성향의 대법관이 또 한 명으로 추가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이 난다 해도 6대3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하다 또 이런 또 전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더 하면은 이번 네. 이제 사건이 지금 이제 물증들이 확보돼 가는 과정을 보면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그런 선거 개입 사례로 이렇게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 그거는 일종의 이 영모제잖아요. 영모제. 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권력을 훔쳤다 이런 것이 만일 밝혀지게 되면은 그거는 뭐 가차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만 보고 주류 언론 보도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선거가 그냥 다 트럼프가 뭐 억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미국의 그런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을 보면은 이번 사건이 외국 세력에 의한 소위 그 선거의 직접적인 개입권 정도로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는 물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이게 나쁜 일이죠. 사악한 일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국내 언론들도 좀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에서 좀 너무 좀 유난을 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상하다 하면서 기사를 보는데 좀 별의별 다른 내용들이 좀 눈에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기자들 보면요. 얼굴이 보면 다 또 대부분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젊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 황당하니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번에 말이죠.
구독자 네. 엄청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 시대를 그렇게 못 읽으면은 그러면 그 여성 기자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면 편집실에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거를 뭐 여성 기자분이 썼든 남성 기자분이 썼든 젊은 기자분이 썼든 그거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신문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도대체 그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네. 그렇게 했으면 절대 근데 안 되죠.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역지사지도 해보고 다방면에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아마도 이제 뭐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했을 때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을 지지해주면 어떤 큰 리스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그렇지만 않을까라는 가장 생각을 중요한 좀 것은 해보고요. 신문사가 결국은 상업용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구독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이 보시면 심 제임스님 같은 경우는 데스크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여기 보면 A 신선한님은 중앙일보 보도도 발악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칼럼에 그냥 대표 농객들이 그냥 사이코 정도로 그냥 사람을 몰아붙이면은 그러면은 야 나는 이번에 한국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황당하다는 표현보다도 더 이상의 표현을 뭘 찾을 수가 없네. 좀 아름다운 단어를 무게한 그런 상황을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버렸다라든지 이게 그 펜스 부통령의 트위터만 확인을 하더라도 그냥 잠깐 그 검색만 하면 되는데 뭐 펜스 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된 뭐 이제 단순한 그 개표 결과에 불복한다라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 이상하게 쓴 걸 봐서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도 저도 약간의 생각이 되지 않고요. 아니 멜라니 여사가 네. 무슨 이혼을 준비 중이다. 그런 종류의 뭘 상시간 짓들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온라인 신문의 일면에다가 반나절 정도 걸어놓은 그런 신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야. 지금 네. 사람들이 무슨 뭐 바둑입니까? 아니면 가재입니까? 그거 다 정보 채널이 있는데 이번에 네. 이걸 보고는 야,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렇게 그냥 사회가 광풍으로 휘몰았는지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한국의 보수 언론들 이번에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뭐 잠깐 이제 정치 쪽 이야기로 잠깐 빠졌습니다만 마무리를 저도 잠깐만 좀 한마디 드리자면 제 추측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주어서 어떤 좋은 점이 생길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요. 그럼 현재 정부가 친중의 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이기려고 지금 계속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미국이 트럼프가 될 것을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미국을 안 좋게 보게 하는 반미 성향의 이제 사상을 계속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정당한 절차에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그 원래 바이든이 되는 게 맞는 건데 때를 부려가지고 불복을 해서 정당하지 못하게 아주 치졸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 이렇게 해서 미국 자체를 도덕성이 떨어지는 국가구나라고 인식해서 반미 성향이 심어지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좀 황당한 어떤 이제 그 언론의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한마디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뭐 한마디 제가 네. 하나 공지를 하면은 하도 네. 안타까워 가지고 2017년도 4월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셨을 때 국회에서 했던 연설을 오늘 제가 프리덤 파이트라는 TV 채널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보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분이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사실과 진실이잖아요. 뭐든 간에. 그 거짓을 퍼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을.
그렇게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메이저 신문들을 많이 볼 텐데 그런 신문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뛰어가서 그냥 바이든한테 인사로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박살난다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열내면 안 되니까 네. 넘어가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부정선거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도미니언이라는 전자투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자투표기에 집중을 하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는 우편투표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대량의 가짜 투표지.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발송된 위조 신분증이라든지 그리고 그 투표 용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신 우체통에 넣어주겠다라는 이제 명분으로 뭐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기도 하고 투표 용지를 파쇄하기도 하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편 투표의 부정의 정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FBI 수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됐고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는 이제 전자 투표 부분에서 이제 당일에서 이제 그 표가 뒤바뀌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일부 그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생방송 중에서 이 내용이 숫자가 바뀌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이 그 트럼프 표가 바이든으로 딱 이동하는 것이 생방송 중에 지금 포착이 된 게 뭐 제가 확인된 것만 2건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 전자 그 투표기 이 전자투표기에서 뭐 부정이 일어났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도미니언이 많이 쓰였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편투표하고 전자투표를 또 조작을 했는데 전자투표에서 조작을 해도 그래도 못 이기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경합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경합지역이 아니죠.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조작이 충분치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편투표 조작이 추가로 된 겁니다. 나중에 또 대량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우편투표는 이제 그 개표를 했을 때 희석이 돼서 눈에 크게 띄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2차 투표로 이제 들어온 조작에 의해서는 확실하게 딱 눈에 띄는 조작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오늘 아니라 아마 다음 시간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새벽 정도에 트럭으로 그냥 막 투표지가 온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래프로 해서 좀 그리고 또 보여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미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발간됐던 그 투표 사기 프라드란 책을 보면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부정선거 역사가. 다시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투표를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 도미니언이라는 이 기기가 얼마나 전자적인 부분이 그리고 크고 조작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편투표는 사실 어떤 식으로 조작되었는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담당한 그 부서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맡게 될 것 같고 우편투표에 관한 증거들은 실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으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조작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도미니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실까요? 11페이지. 일단 네, 도미니언 기계를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거긴 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일단 14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네, 14페이지. 네. 네. 도미니언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2008년도에 제작이 된 그 기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계인데 이렇게 오래된 기기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기계가 최초로 기술자에 의해서 해킹이 된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교수가 저기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이 도미니언 장비를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음. 이걸 왜 이베이에서 구입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도에 만든 그 투표지 분류기, 2014년, 음. 2014년도에 만든 투표지 분류기를 그기 뭐지, 박전 변호사가 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고 장터에서 입수했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어. 관리가 엉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쨌든 입수를 해서 이제 일단 켜본 거죠. 음. 13페이지 보시면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시행이 됐던 그 투표에 대해서 화면이 나오고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음. 이 교수가 이 동영상 내용이긴 한데요. 동영상 내용보다는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스틸 사진으로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칩들이 많이 꼽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리가 옆에 촘촘히 있는 게 칩인데요. 이건 이제 전자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형 칩입니다. 음. 이게 10년 전이라 하더라도 10년 전에도 이런 칩을 안 써요, 사실. 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형 칩을 썼다는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17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뉴스 기사기 때문에 사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는데 잠깐 이제 17페이지 보시면 이 도미니언이라는 그 전자기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쫙 늘어선 걸 볼 수 있는데 음. 아마도 중앙선관위에는 이렇게 이번 투표에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가 비슷한 형태로 쫙 늘어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18페이지 보시면은 이 칩이 나오는데 이게 해킹 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유리창 같은 그 동그란 유리창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 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칩인데요. 이건 이제 최근에 이런 칩을 이제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여기에는 이건 아주 구형 칩인데 이건 자외선을 쐬어가지고 특별한 파장의 어떤 그 빛을 쐬어서 내용을 지웁니다. 지운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빛을 쐬면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료를 쓴 다음에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티커를 붙인 칩을 이제 많이 봤던 거고요. 여기서 이 칩을 그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에 그 자외선을 쐬고 지운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교수가 프로그램을 다시 집어넣어서 해킹을 했다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 칩을 교체를 해서 7분 정도의 시간 만에 해킹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모든 전자적인 장비는 이렇게 해킹에 취약하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한 가지는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해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1페이지 보시면 여기 또 21페이지. 네, 21페이지인데 예. 여기 또 누가 이베이스 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2018년 2년 후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선거 이 시스템을 투표 그 시스템을 해킹하는 게 유행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만텍이라는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백신도 만드는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장비를 이렇게 입수해서 해킹을 또 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은 이 엔지니어가 그 도미니언이라는 이 장비를 보고 열어서 이제 정상 동작을 하는 걸 보여주고요. 정상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공화당 투표는 공화당으로 가고 민주당 투표는 민주당으로 가는 정상적인 형태의 이 시스템을 일단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걸 뜯어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기계 조작을 해서 해킹을 합니다.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죠. 여기 이제 호식임이라는 님이 도미니안 시스템으로 바이든이 성산이 없자 막판 뒤집기 작전 후 대량 우편 투표 부정이 새벽에 벤 차량 동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이 네, 똑같은데. 네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칩을 교체를 하죠. 예.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25페이지는 그냥 부팅을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네, 부팅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식으로 나옵니다.
공화당의 그 투표를 용지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게끔 코드를 하나 추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만 딱 추가하면 되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했고요. 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이건 참고로 이제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된 해킹이라면 칩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킹이 되면 안 되고요. 전혀 이제 음. 제품을 뜯지 않고도 음. 네트워크로 해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2016년도죠. 2016년도에 이런 해킹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전자기기, 이 투표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부분이 이제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기술이라는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해킹 기술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 지금은 뭐 식은 죽 먹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2018년도 모델입니다. 이게 모델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펜시하네. 보시면은,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뭔가 이제 거대하기도 하고, 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모니터도 있고, 뭐 무슨 복사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투표기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도미니언의 투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도미니언 그 투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그 투표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그냥 전자 투표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투표함이에요. 여기다가 그 투표 용지를 집어넣으면 스캐너를 한번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그 바퀴가 있는 큰 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플라스틱 통이 그냥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함입니다. 함. 음. 위에 있는 이 조그만 부분이, 조그맣지 않죠? 위에 있는 부분 파트가 이제 전자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캐너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캔을 해서 개표를 할 때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운팅 할 때는 일종의 물리적 투표지가 아니고 투표지 이미지를 카운팅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치던데요. 아, 네. 예, 그 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거고요. 이걸 이제 원래는 투표함에다가 넣은 다음에 투표함에 모인 그 투표용지를 정리를 해서 뭐 수작업으로 이제 간추린 다음에 이제 그 뭐 개수기 같은 데 넣고 장수도 파악을 하고 그 뭐 분류기를 통해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 뭐 파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람이 눈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센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작업, 이미지를 통한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이미지를 사전에 모으는 작업을 이 위에 있는 이 장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13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270만 표가 삭제됐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 투표지를 270만 표를 무슨 소각시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표지 이미지를 폴더에 밀어넣었다 그걸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투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훨씬 더 쉽겠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버전이 앞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투표 용지를 어떻게 삭제를 하고 어떻게 이걸 이제 없는 표로 무효표로 처리를 그 몇십만도 아니고 몇백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진입니다. 사진.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스마트폰이 용량이 차면 컴퓨터로 옮겨서 사진들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사진이 뭐 몇백 장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들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휴지통에 넣죠. 예예. 그게 바로 삭제하는 작업인데 너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이 규모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뭐 몇천만 장의 그 투표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백만 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미리 사전에 분류를 해놨다면 트럼프로 인식이 될 그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10장 선택하기도 쉽고요. 100장 선택하기도 쉽고요. 10,000장, 100,000장 선택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으로 옮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구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11월 11일 날 MIT 출신의 그 시바 박사가 하신 분석을 보면은 뭐 단호하게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을 위한 조작 외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없애는 방식으로 하면 수백만 장을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금세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건 좀, 미국이 이제 땅이 커서 그런지 통도 커서 너무 과감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에서 했던 방법을 좀 이제 민주당은 한 수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여의 경우에는 몇 표당 몇 표로 이렇게 갈아치우는 방법으로 썼는데, 미국도 그런 방법으로 뭐 아마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도 도저히 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대량의 조작, 투표 분류기의 조작도 이제 병행을 한 것 아,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그게 왜 이렇게 대량 조작이 가능한가 하니까 지금 그 도미니언이 한 1700군데, 700카운티에 배포가 돼 있는데 도미니언과 거의 같은 계열 회사인 스마트매틱이 제가 어제 본 자료에 의하면 한 1600카운티 정도 확산돼 있다고요.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카운팅하는 방식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몇백만 표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다 그냥 맛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참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투표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한 번 더 설명하면 그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투표지 이미지 삭제하는 방식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제가 잘, 네, 이게 예.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서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라진 투표 용지에 대해서 어,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는데도 투표를 안 한 것으로 무효화 처리하면 숫자가 티가 나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도록 뭐 무효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표로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도 교묘하고 최대한 티가 덜 나게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투표용지가 대량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삭제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전자적인 부분, 컴퓨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사진상에 설명을 드렸던 이 도미니언의 그 투표함에 넣으면서 자동으로 스캐닝되는 이 이미지로 결국은 투표지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가 더 몇 표가 나왔는지를 체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종이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은 종이는 그냥 이 통에다가 넣고 창고에다가 버려둘 뿐입니다. 음, 그러면 이 창고에 버려둔 종이는 제쳐놓고 이 그 사진으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찍어놓은 수백 장,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은요 수천 장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수천 장의 그 사진들이 결국은 용량이 가득 차면 컴퓨터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옮길 때 마찬가지로 이 이 투표함에 있는 그 도미니언의 메모리 칩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음, 그 대표를 하는 그 현장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가 옮겨지고 옮겨진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우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투표의 시스템에 많은 뭐 참관인들이라든지 뭐 개표 사무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 국장이라든지 다 이 레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마 선관위 위원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가장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오퍼레이터.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든지 이 시스템을 납품한 엔지니어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유사시에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이제 개표 사무원들한테 이 지울 수 있는 삭제 권한을 잠깐 위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정에 권한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든지 어쨌든 그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표를 선택을 해서 10,000표, 10만 표, 100만 표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바로 그냥 삭제가 돼버립니다. 자, 자꾸 이제 제가 오늘 조슈아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꾸 제가 끼어드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거에서 어제 제가 내보낸 게 트럼프 측에 이번에 그 제보한 베네수엘라 그 정치 세계를 가장 잘 아는 분이 8쪽짜리 진술서하고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거를 시드니 파웰이라는 그런 변호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내장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번역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되었다는 쪽으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2003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이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2006년부터 권력을 유지하는데 계속 사용을 했는데 그날 딴 거 없답니다. 그냥 선거날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한 장소에 시크릿 타블레이팅 센터가 있답니다. 비밀 장소가. 거기서 누가 결정하냐?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결정하는 거 하니까 그냥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결정한대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는 거 하니까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 던지는 사람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하고 오퍼레이터가. 나 참. 네. 아마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투표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계정을 누가 갖고 있냐? 아마 중앙선관위도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중앙선관위지만 미국으로 치면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 위원장이 아니고 이 기계를 납품한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가장 높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개표 사무원들한테 그 개표 사무원들은 아이디랑 비번을 바꿀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비번에 그 권한만 잠깐만 위임했다가 작업이 끝나면 그 위임을 다시 뺏으면 흔적도 잘 안 남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를 하면 흔적을 좀 찾을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조슈아님의 이야기가 이제 좀 계속 이렇게 공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 말씀을 더 드리게 되면은 왜 당신들 미국 대선 문제, 한국 문제도 많은데 다루냐? 이거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그냥 장기 집권을 보장해 줬지 않습니까? 그 짓을 자본주의 종주국이고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 실행하려고 미국 내에 정파하고 외부 세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냐, 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냐, 이야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최소한 선거에 관한 미국 사회를 베네수엘라 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발각 안 됐으면 계속해서 특정 정파가 그냥 정권을 장악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또 이번에 비서실장이 된다는 또 오늘 보도가 나왔어. 억장이 2번이 아니라 그냥 1000번 정도 무너지네요. 네. 그 양반 이름을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내가. 말씀하시죠. 저도 왜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작할 때 좀 짚고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너무 말씀하시죠. 좀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그렇게 아주 좀 공병호 TV의 시청자답지 않은 약간 그 세련되지 못한 그런 질문과 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우리가 미국 대선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상당수 중국이 배후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 그게 핵심.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중국에 피해 입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계속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중국의 연구실에서 전쟁 용도로 세균전을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됐다는 내용을 뭐 대만에 있는 그 과학자가 폭로를 할 정도로 이미 외국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국민들의 모든 이 코로나 관련 손해배상을 중국에 지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칼날을 중국에 대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배후는 전 세계 공산화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러시아, 이 구소련에서 이야기됐던 진지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박사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불리할 때는 참호 속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자기가 유리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더 힘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지전이라는 구소련의 사상전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싸움이 나와서 이길 수가 없는 핵무기가 개발이 되고 냉전이 시작됐을 때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제 핵우산이라고 하죠. 미사일 디펜스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소련은 멸망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멸망되기 직전에 소련은 영원하다라는 내용으로 진지전을 계획했고, 미국의 스파이들을 대량으로 보내서 또 KGB 중에서 대부분이 사상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분명히 이 세계의 공산화와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이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이 무조건 공산이랑 연결돼 있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민주당은 심각하게도 이 공산화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의 대선하고 미국의 대선하고 조작된 게 똑같을 것으로 예견은 했지만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의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이 부정선거의 규명에 대한 노력이 미국에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한국에서의 이 데이터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더 원활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정선거를 밝혀지면, 예를 들어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이든이 너무나도 조작을 심하게 해서 꽁무니를 빼버리고 나 그냥 불복 선언을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도 우리도 사실 좋은 입장이겠죠. 하지만 바이든이 끝까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고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법적으로 부정선거를 더 밝힐 수 있는 그 법적인 어떤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더 명확하게 법적으로 파헤치고 밝혀낼 수가 있고, 그 배후에 대해서도 확인될 수가 있고, 그 배후에 대해서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시스테매틱이나 여러 가지 이 배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자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부정선거도, 한국이 지금 언론이 침묵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지만, 국민들의 있던 전체적인 인식 기반이 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단순한 고정관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이 세계적으로 공표가 돼버리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거야말로 한국에서도 당연히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 모든 데이터들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또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사실 좀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은
정말 그 껍데기뿐인 나라입니다. 내부는 망한 이렇게 썩어 있고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한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이때까지 미국과 함께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피를 함께 나눈 그 혈맹이라고 생각되질 만큼 미국과 함께 왔는데 우리도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 한국과 미국이 함께 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런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데 큰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슈아님 있죠. 한 말씀을 더 하면은 그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뭐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그 공리주의적 시각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게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짐승이 네.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그 먹이만 주면 그냥 살잖아요. 사람은 옳음에 대해서 좀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에 대한 열망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은 시를 못 쓰지만 사람은 시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 아름다움이란 것이 올바른 것에 대한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란 나라는 가치 동맹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자국민들 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답다는 것은 정의에 대한 그런 어떤 헌신이라든지 추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인간이라고 부르지. 배만 두드리고 그냥 돈만 벌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해서 우리 함께 좀 이득이 되고 무역이 그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하수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야. 장사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 걸려도 잘 안 될지 모르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자유주의 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걸 가장 가치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바로 권력을 훔치는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고 혈맹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7,200만 명 정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설을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한국의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연설을 해준 거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 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농객들은 내가 볼 때는 대가리를 그냥 밑에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아직도 고집 세우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큰 나이를 먹어가서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걸 인정해야 되고 유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집 불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가 대중들을 속이고 그래 살았으면 뭐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가만히 있어야죠. 네. 내가 오늘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도 그냥 야단 법석을 지니까 한 말씀 하는 겁니다. 네, 박사님도 험한 얘기도 좀 이렇게 점잖게 하십니다. 기품 있게. 근데 저도 이제 자유라는 저도 댓글창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자유라는 이제 댓글이 많은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자유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유의 싸움이고 이게 우리 국민이 내 한 표를 실천해서 이 국가의 권력을 결정을 짓는 가장 큰 권리이자 이 자유인데 이걸 빼앗겨 버리면 이게 그래 이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많이 만나보는데요. 부정선거 그래?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식으로 크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고 또 자유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크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아니라
저 어디 후진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관심을 가지고 저게 우리나라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선거 시스템이면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배우지 않아야 될 부정선거의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그걸 부정을 또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맞서 싸워야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다. 또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뭐 방정학 교수님이 명지대학 방정학 교수님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문명사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시간이 좀 됐는데 네. 그러면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까지만 오늘 해보죠. 마치도록 도미니언 시스템만. 하겠습니다. 예. 32페이지를 좀 보시죠. 예. 32페이지를 보시면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사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 이제 그 투표와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단순히 투표함이다. 여기다가 투표를 집어넣는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투표함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 노트북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태블릿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자 투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런 아주 팬시하게 생긴 부분은 이제 보조 장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은 아마 태블릿 PC 같아요. 찍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완벽한 컴퓨터지 않습니까? 컴퓨터입니다. 그럼 컴퓨터는 컴퓨터가 지가 주인이 아니고 뭔가 소프트웨어가 가리키는 데는 종놈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조작이 얼마나 쉽게 있냐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작이 쉽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실제 선거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자적인 그 장비는 어떤 장비든, 그리고 장비도 그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본인 신분을 인정하는 구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는 구간,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투표를 하기 위한 키를 받는 구간, 그리고 키를 넣는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선택하는 구간, 프린트를 하는 구간, 프린트를 해서 나온 용지를 가지고 넣는 구간, 넣는 동안에 스캔을 하는 구간, 스캔한 다음에 그 이미지가 보관되는 구간, 보관된 이미지를 또 판독을 하는 구간, 판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TV 방송국에서 발표하는 구간, 이 모든 구간이 다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 모든 구간이 다 해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구간을 다 해킹이 취약할 부분으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분해를 해봐도 그 한 구간이 다 해킹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거를 좀 오늘 이제 보셔야 그 됩니다. 조지아주에서 재검표 과정에서 특정 카운티에서 2,600표가 캘큘레이팅 안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2,600표가 아마 투표지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2,600만 표가 누락됐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승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진짜 참 조선 기사 보고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근데 그 2,600표를 보면은 제가 미국의 11 얼라이브라는 애틀란타에 있는 지역 방송하고 더 힐하고 그다음 뉴스맥스라는 이런 데서 나온 그 정언을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선거인 관계자가 USB를 가지고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너무 놀란 게 그러면 USB 안에 뭘 꼽아놓은지 너가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그동안 본 그림은 지금 이 가운데서 왼쪽만 상당히 사람들한테 익숙하거든요. 도미니언.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가 저렇게 타블렛 PC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나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게 뭐 완벽한 컴퓨터네요. 네. 컴퓨터입니다. 아니 그런데 또 밤에는 이게 컴퓨터에 또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그런 정언 진술서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걸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중요한 데이터라 가지고 제가 그 캡처를 해놨는데요. 그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게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 기사가. 그 기사 혹시 스크랩 하셨으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저는 아주 중요한 스크랩을 안 하는데
에포크 타임에, 에포크 타임에, 에포크 타임, 예, 알겠습니다. 에포크 타임에, 네. 에포크 타임에 어디를 입력하시는 거 하니까 에포크 타임 앤더 공화당 전 상원의원, 주 상원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디트로이트 TCF 센터입니다. 네. TCF 센터에 입력하시면 바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사람을 믿었을 거예요. 인간들이 저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거는 100% 조작 가능한 기계네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예. 좀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페이지 잠깐 보시죠. 40페이지. 네,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아까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메모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쯤에 RIDATA, 예. 뭐 라이데이터라고 읽기도 하고요, 리데이터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컴팩트 플래시라고 하는 뭐 구형 메모리 카드입니다. 왜 이렇게 구형 메모리를 쓰는지도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거의 생산도 되지 않는 구형 메모리 칩인데 이 메모리를 두 개를 넣고 여기 그 투표 용지를 집어 넣으면 집어 넣을 때마다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좀 큰 USB 카드에 다 투표지 이미지가 다 저장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USB 메모리, 우리가 흔히 쓰는 USB 메모리랑 똑같은 그 기능을 메모리다. 하는 거네요. 보시면- 그럼 저기다가 뭘 어떻게 해서 그냥 딜리트 시키거나 아무 짓이나 다 하겠네. 예, 예, 그런 부분을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제 메모리의 오류라든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아마 보완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주장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카드가 두 개 들어간 것도 양쪽에 똑같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방비를 했다고 설명은 하겠지만 그런 것은 다 심리적인 이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안감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 매팅이나 이런 회사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좀 팬시하게 포장을 해서 뭐 네. 믿을만하고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뒤에 구조를 보게 되면은 뭐 조작이 뭐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시스템을 조지아주 같은 데는 1억 달러 이상 1조 원 이상 정도를 투입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먹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어떤 부분에서도 조작이 취약한지 알면 좀 기가 막힐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저기 39페이지 잠깐 보시죠. 그런데 39페이지.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줘. 이게 그러니까 이 네.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면입니까 아니면 후면입니까? 기계에 이거 글쎄요. 이거는 아마도 후면으로 보입니다. 후면으로 왜냐하면 보이죠. 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젖혀지는 그 걸쇠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야,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니까 참 대책이 없네요. 그다음 39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39페이지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램프들 표시등이 예. 지금 나오는데요. 표시등 중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겁니다. USB라는 게 나오고요. 이더넷이라고 나옵니다. 가만 계시 보시죠. 맨 상단에 25%, 50%, 70%, 100% 다음에 포트 스테이터스에다가 네네. 그리고 조슈아님 저기서 사용하는 포트 스테이터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트 이야기하는 거죠. 통신 포트입니다. 통신 포트. 통신 포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네. 포트의 콘솔, USB, 이더넷 말씀해 보시죠. 네. 콘솔은 여기에 어떤 그 세부 조작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꼽는 걸 의미하는데 뭐 키보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장비로 됩니다. 그리고 US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B 메모리일 수도 있고요. USB 와이파이일 수도 있고요. USB 형태로 된 와이파이도 다 팔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삽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통신에 취약한데 여기 이더넷이라고 있습니다. ETHER. ETHER. 이더넷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유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연결 포트를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버젓이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버젓이 통신이 되는 인터넷 포트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 기능이 항상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의 선관위를 조금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그래도, 이더넷 포트는 없고요. 이더넷 포트는 없고, 무선 랜 칩이 들어가 있어서 와이파이가 될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트북에서 이걸 떼어내서 시연회를 이제 보여주는 정말, 정말 성실한 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작은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에게 너무 민망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이건 뭐 대놓고 그냥 인터넷 포트가 딱 버젓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은 공직자 선거법에는 그냥 이렇게 이더넷과 같은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선거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음. 네, 좀 대놓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USB 포트가 있듯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USB 포트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씁니까? USB 포트가. 여기는 몇 개가 있는지는 이제 세부는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전번에 저 미디어 A님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이셔가지고 해체를 했을 때는 4포트였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 구형 장비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사용된 거는 다릅니다. 이번에 사용된 거는 이제 5포트로 추정이 되고 이 5포트로. 5포트가 완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분의 포트가 5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로 연결된 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포트는 아마도 한 8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트란 이야기는 외부하고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는 게 이게 포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다 5만 걸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일단 확실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마우스는 연결이 되었다. 음. 거기 마우스를 꼽아서 이제 컨트롤을 했다. 그리고 외장 하드나 USB를 꼽았다. 음. 거기에 투표지에 그 판독이 된 투표지 이미지를 넣었다. 이 두 가지 장비는 확실합니다. 근데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조그만 USB 칩을 넣었다든지 그런 건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이제 사전에 국민들이 좀 알았다면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칩을 넣을 수 있는 것도 포트를 통해서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뒷면까지 아마 보여준 거는 조슈아 님이 처음 같은데, 네. 뒷면을. 그러면 이제 내일 또 12시에 계속해서 조금 더 이런 거 참 재밌네요. 뒤에 국민 계몽용으로. 네. 근데 이제 박사님하고 대화하니까 참 이제 그 진행 속도는 좀 느립니다만 많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화하듯이 이제 설명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1시간 만에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속도면은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뭐 2번 정도는 더 1시간짜리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하면 정말 시리즈로 몇 시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이제 이 방송이라는 것은 과거에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면 지금은 그냥 그 사고 자체가 그 스탁에서 플로우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입수가 되면은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냥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이제 좀 중간에 한번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데만 그거 하시면은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또 시간이 또 금세 가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내일 12시에 또 조슈아님 모시고 좀 더 충실하게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아주 오늘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예, 기대해 내일 주시면 좀 기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참 보셨죠? 이제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문명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정말 한국으로 큰 이력을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어려우니까 또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미리 그걸 겪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제공하고 지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살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원조받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 관심을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닌데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서 우리가 이제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문제도 미국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런데 그거는 주가 아니고 보조인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미국 대선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도 복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상실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인이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했던 투표 조작하고 똑같은 상황을 본 겁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밤에 불이 꺼지고 개표가 중단되고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개표 결과를 발표할 때 완전히 순위가 바뀌는 것이 꼭 같은 짓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장기 집권할 때 그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의 3명의 엔지니어고 그 인물들이 스마트매트라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2003년도에 시제품을 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고 차베스의 장기 집권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 하니까 델라웨어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최어맨 의장이 이번에 민주당의 정권인수위원회의 멤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미니언은 회사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관해서는 이경복 선생님이 금요일 날 낮에 여러분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점들을 널리 이해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좋고 우리가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에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과장되지 않게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아이폰만 아니면은 다른 폰 같으면은 여러분이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앱은 자유수호라는 앱입니다. 이름이 자유수호입니다. 그 자유수호를 찾으셔가지고 구글 플레이어 들어가시면 되죠. 그냥 터치만 한번 하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유진영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직화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게 되면은 그 구글 플레이에 나온 앱 가운데 공병호 TV도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누르시게 되면은 아주 엔지니어 기량이 뛰어나신 분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 공박사님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찾아서 들어가지 않게 그냥 공병호 TV를 앱을 깔아놓으면 거기다 터치하면 바로 최신 방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신문을 원하시게 되면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라는 앱도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누르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기치로 걸고 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진실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정론을 추구한다. 그 3가지 원칙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까지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추구한다는 분에 한치의 언남도 없이 개인적인 삶이나 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고 개개인의 삶에서 크게 성취하시고 나라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는데 여러분의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내일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